우리의 눈 바로 앞에 하지만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시장이 숨어 있습니다. 무려 600조 달러, 하나로 약 80경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시장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복잡하며 불안정해서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나 은행가, 심지어 정책 입안자들조차 그것이 얼마나 붕괴 직전에 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당신이 이 사실을 절대로 이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 대중이 이 시장의 진짜 정체와 이것이 지구상의 모든 주요 금융기관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의 이름은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은 이 시장을 단순히 위험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금융 대량 살상무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이 경고를 한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후인 2008년 그 대량 살상무기는 폭발했습니다. 당시 파생상품에 35조 달러나 노출되어 있던 리먼 브라더스 은행의 파산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AIG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보험, 즉 신용부도 스와프를 5천억 달러치나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자 AIG는 약속한 보험금을 지불할 돈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AIG가 무너져 다른 모든 은행을 함께 끌고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1,8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회사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시 붕괴 직전에 세계 금융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투입된 구제금융 총액은 무려 29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뼈저리게 기억하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대한민국이 빌려야 했던 돈이 약 195억 달러였던 것을 생각하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2008년 인류 문명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그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는 60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시장은 600조 달러, 정확히 10배 더 커졌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위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리스크의 규모를 더욱 키웠습니다. 세계 경제를 거의 죽일 뻔했던 바로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상호 연결되고 더 불안정하게 증폭시킨 것입니다. 이제 그 규모가 너무나 거대해져서 만약 이 시장이 다시 붕괴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구제금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IMF도 미국 정부도 아니 전 세계 정부를 다 합쳐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1년 총생산, 즉 글로벌 GDP를 다 합쳐도 100조 달러가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6배나 더 큽니다. 이것은 이 시장이 무너지면 단순히 은행 몇 개가 파산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통화가 무너지고 정부가 무너지고 전 세계 무역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파생상품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히 말해 그것은 베팅입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자산을 소유하는 것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언가의 미래 움직임에 돈을 거는 순수한 도박입니다. 그 대상은 유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일 수도 있습니다. 달러와 유로화의 환율, 특정 기업의 부도 가능성, 미래의 밀, 구리, 금 가격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베팅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비상식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당신은 그 자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도 그것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만져보지 않고 유가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없이 수많은 주택담보대출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주식 한 주 없이도 특정 기업의 흥망에 돈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이웃집에 불이 나길 바라며 그 집의 화재 보험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웃집에 불이 나면 당신은 보험금을 받습니다. 불이 나지 않으면 당신은 보험료만 날리는 겁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채의 집, 수백만 개의 보험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험 계약에 또 다른 보험이 들어있고 그 재보험에 또 다른 재보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데 묶어서 상품으로 만들고 그 상품의 가치 변동에 누군가 베팅합니다. 그리고 그 베팅의 결과에 또 다른 누군가가 베팅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베팅 위에 베팅이 쌓이고 그 위에 또 다른 베팅이 겹겹이 쌓여 결국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금융 안정성은 바로 이렇게 끝납니다. 거대한 은행 하나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계약 중 단 하나의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그 실패의 충격이 전 세계로 즉시 퍼져나가는 연쇄 반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파생상품 시장은 단 4개의 미국 은행의 극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54조 달러, 시티은행이 48조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7조 달러, 골드만삭스가 47조 달러입니다. 단 4개의 금융기관이 186조 달러가 넘는 파생상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전체 규모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단 4개의 대차대조표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들 중 한 은행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면 다른 은행들은 즉시 타격을 입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에게 묶여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거래 상대방입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기댄 채 위태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스크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진대에 서 있는 유리탑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폭발의 방아쇠는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격렬한 금리 변동, 상업용 부동산의 부도, 유럽 은행들의 위기, 국가 부채 위기, 지정학적 충격들, 그리고 첫 번째 균열이 발생하는 순간 붕괴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다가올 붕괴가 왜 필연적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200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2008년 위기의 원인은 단순히 부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었습니다. 주택시장의 거품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발은 파생상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단지 불꽃이었을 뿐 파생상품이 바로 연료였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보유한 35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계약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계약들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리먼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모든 거래 상대방들은 갑자기 돈을 떼었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위험을 분산시켰다고 믿었던 은행들은 순식간에 벌거벗겨졌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전염을 일으켰습니다. A은행은 리먼에게 돈을 받지 못해 B은행에 갚을 돈이 없어졌습니다. B은행은 C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고 이런 식의 연쇄 부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은 얼어붙었습니다.
신용의 흐름이 멈췄고 무역 금융도 중단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여러 국가의 ATM 기기들이 몇 시간 안에 멈출 뻔했습니다. 완전한 붕괴를 막은 유일한 것은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패배한 베팅의 판돈을 대신 지불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은행의 이익이나 준비금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구제금융은 리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약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계약들이 실패했다면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악몽 같은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2008년 파생 상품 시장의 규모는 60조 달러였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600조 달러입니다. 10배 더 큰 규모, 똑같은 구조, 똑같은 레버리지, 똑같은 취약성. 행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스케일만 커졌습니다. 왜 지금이 더 나쁜가? 만약 2008년 위기가 화제였다면 다가올 위기는 열액연쇄 반응과 같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리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안정성과 낮은 변동성을 의미했고 파생상품 베팅을 잠잠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미 연준은 금리를 0%에서 5%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500조 달러가 넘는 파생 상품이 바로 이 금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금리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많이 움직이면 모든 계산이 틀어지고 은행, 헤지펀드, 보험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 손실들은 이미 은행들의 장부 위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둘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향후 24개월 내에 2조 달러가 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만기를 맞습니다. 문제는 이 대출들을 연장하려면 기존보다 3배나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심의 대형 오피스타워는 텅 비어가고 쇼핑몰은 무너지고 있으며 개발업자들은 부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대출에 묶여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AIG를 파산시켰던 신용부도 스와프입니다. 이것은 제2의 AIG 사태가 될 것이지만 이번에는 구제금융을 투입할 정치적 의지나 여력이 없습니다. 셋째, 유럽은행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3년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했고 도이치뱅크는 수년간 파산 경고 등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유럽 은행들은 파생 상품을 통해 미국 은행들과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실패는 뉴욕의 실패로 그리고 전 세계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넷째, 각국의 국가부채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부채가 260%에 달하고 미국은 36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 국가의 국채가 단 한 번이라도 채무 불이행 사태를 겪는다면 그 국채에 연동된 파생 상품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모든 방아쇠들은 격렬한 가격 변동을 유발하고 격렬한 가격 변동은 파생 상품 시장을 폭파시킵니다. 시스템은 이제 구제하기에 너무 커졌습니다. 2008년 세계는 60조 달러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29조 달러를 썼습니다. 오늘날 시장은 600조 달러입니다. 이 중 단 10%만 부실화되어도 손실액은 60조 달러에 달합니다. 지구상에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만약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려 한다면 초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붕괴하고 저축은 증발하며 사회 질서는 무너집니다.
이번에는 대마불사가 아니라 구제불능입니다. 위기가 시작되면 2008년과는 다를 것입니다. 경고도, 느린 하락도, 점진적인 붕괴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너무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첫 번째 실패가 발생하는 순간 붕괴는 몇 달이나 몇 주가 아닌 단 몇 시간 안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붕괴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 단 한 번의 충격, 금리 급등, 상업용 부동산 부도, 유럽은행 파산, 지정학적 충격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600조 달러 시스템에서는 모든 충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순간 붕괴가 시작됩니다. 2단계, 첫 번째 은행의 채무 불이행. 손실이 너무 커서 한 은행이 약속한 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은행과 계약을 맺은 모든 은행들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3단계, 전염의 시작. 은행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멈춥니다. 누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금 시장이 얼어붙고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습니다. 이는 2008년의 죽음의 소용돌이와 같지만 규모는 10배 더 큽니다. 4단계, 유동성의 고갈. 은행들은 자본을 구하기 위해 주식, 채권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실물 자산을 헐값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폭락하고 이는 더 많은 파생상품 손실을 유발하며 파괴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세계 시장은 자유낙하할 것입니다. 5단계, 정부의 개입과 실패. 2025년과 2026년의 정부는 2008년처럼 구제금융을 제공할 여력이 없습니다. 부채는 이미 한계에 달했고 대중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설령 시도한다 해도 필요한 규모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단계, 통화의 몰락. 만약 정부가 무리하게 돈을 찍어낸다면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국 화폐의 구매력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것이 금융붕괴가 정치붕괴로 그리고 사회위기로 번지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나 약세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금융 질서의 리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붕괴 이후 은행들은 통폐합되거나 국유화될 것입니다. 통화는 재설계되거나 대체될 것입니다. 연금과 같은 저축 시스템은 재구성될 것이며 부의 분배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달러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끝날 수도 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세계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거대한 금융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로마 제국의 데나리우스도 영국의 파운드화도 브레튼우즈 근본위 제도도 모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전환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번에는 그 규모가 전 지구적이고 즉각적이며 디지털로 초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비유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파생상품은 금융 대량 살상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기들은 장전되어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 설치되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레버리지로 증폭되어 단 하나의 불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꽃이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는 알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도화선은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그것이 닥쳤을 때 누가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입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중요한 정보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